그러면 제 옆에 계신 감독님부터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연출 김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하얀 역 배우 이영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나영 선배 역을 했던 이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집 연출한 홍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집에서 종개인 혜진 역을 맡은 이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집에서 연애 역을 맡은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을지로에서 정화 역할 맡았던 주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 연출한 김현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집 연출한 정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크로노스 연출한 배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랑 가장 가까이 계신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의 김남석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술대학 네트워크라고 그 이제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배우들이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 아니요. 제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예술대학 학생들이 모이게 했는데 그 전공이 예술 전공 아니신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법대 분도 오시고 그 동양화 분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었는데 그 촬영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 촬영 감독하는 태돈이가 그 워크숍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프리 프로덕션 할 때 워크숍도 같이 진행하면서 촬영을 마쳤고 베리어 프리 작업은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또 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서 영화는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완성은 2022년도에 지금은 건강 괜찮으신가요? 70%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70%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계셔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하얀과 우현이 좀 각자의 감정을 발휘를 해서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얀은 되게 예리하게 보는 시선이 좋죠. 근데 또 우현은 그 소리를 예민하게 잘 감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구축하실 때 좀 어떤 걸 주안점을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캐릭터가 나온다고 해서 그 장애를 가진 그 어려움을 그 주안점으로 두기보다 이제 장애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라고 해서 그 장애가 가지는 그 불편함을 강조를 하는 게 제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베리어 프리 영화를 이제 일반 국민영화제에서 경험하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살면서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장애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뭔가 거리감을 이렇게 두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냥 장애라는 그 설정이 너무 이렇게 돋보이지 않았으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감독님의 의도가 되게 잘 보였던 것 같고 또 수사물이라는 이 어떤 작품의 특성과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옆에 계신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영지 배우님이랑 이혜진 배우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오디션 보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필름메이커스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쵸, 당연히 있죠. 네. 네, 저는 이 남석 감독님이랑 단편 시나리오 쓰는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인연으로 저랑 함께 하게 됐는데 저 말고 이제 다른 그 권다운 배우는 저랑 실제로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더 뭔가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영주 배우님께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하얀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되게 준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셨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일단 저는 청각장애인 하면 무조건 소통 방법이 수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화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네네 소통이 가능한 그런 뭐라고 가능하더라고요.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 준비할 때 수화 말고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잡아서 했고요. 네, 그쵸. 저도 사실 보면서 이게 수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감각이 가능하고 그리고 좀 주저함 없이 자기가 주도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점들이 되게 눈여겨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하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 같은 게 되게 좋아서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옆에 계신 이혜진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나영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 다정하고 정말 좋은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었다면 정말 같이 팀플을 하고 싶은 그런 선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좀 충분히 화를 내고 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차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연기자분께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조금 더 이제 무더워나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뭐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좀 무더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배우님과 같은 학교였으면 꼭 팀플 같이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계신 좋은집 홍윤희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 보호 종료 아동과 주거 문제를 엮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이 두 가지 주제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좋은 집은 제가 한국영화 아카데미 다닐 때 1년에 3편의 단편 영화를 찍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제 각본이 아니고 PD 기획작으로 연출을 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호종류 아동에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PD님이 계시는데 그 PD님이 저한테 보호종류 아동이 집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로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보면 어떠겠냐라고 해서 제가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다른 영화들 보면은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 된 20살 성인 친구들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돼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주인공을 보호종류 아동이 아니라 중개인의 시점으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같이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뭔가 혜진의 전사를 좀 설정해 주신 게 있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되게 많은 고객을 상대를 해왔을 거잖아요. 중개인으로서. 근데 연호의 상황에 되게 공감을 잘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만났다든지 뭔가 그런 식의 전사를 좀 구성해 주신 게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중개인 전사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연우 같은 갓 사회에 나온 친구를 보고 연민과 혹은 자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설정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보편적인 집을 계약하는 세입자 분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중개인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이
실제로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를 봤을 때 자신을 도와주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선입견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구성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중개인을 좀 실리주의적인 사람으로 전사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주인과 오히려 대비돼서 그런 혜진의 모습이 변화가 잘 드러났던 것 같고요. 옆에 계신 김영주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영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배우님께서는 연우 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원래는 얘기해도 되나? 네. 이 시나리오가 원래는 지금은 주인공이 혜진인데 원래는 연우의 시점으로 쓰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점을 중개인으로 바꾸시면서 연우 캐릭터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연우가 친구도 만나고 친구와 이제 모텔에서 생활도 하고 이런 뭔가 좀 밝은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중개인이 보는 연우로 바뀌면서 좀 어른을 잘 못 대하고 잘 어떻게 대할 줄 모르고 화도 잘 못 내고 좀 그런 좀 어색하고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캐릭터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연우 그렇게 뛰쳐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지 연우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배우분들이나 감독님이랑 얘기해 보신 바가 있는지? 네, 이것도 촬영 당시에 PD님과 얘기를 했어요. 연우가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냐. 근데 저는 연우가 바라는 좋은 집을 구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제 늘 편견에 부딪히고 그렇게 생활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D님은 좀 반대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연우는 좋은 집을 구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촬영이 끝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우가 좋은 집을 구했을까? 했을 때 저도 좀 혜진 같은 어른들을 분명히 만났고 또 마지막에 엔딩이 혜진이 연우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 둘이 만났고 무언가 이제 교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끝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세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세인이 그렇게 짐을 들고 마지막에 뛰쳐나간 다음에 연우를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그 뒤에 좀 편집된 과정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혜진이 마지막에 약간의 그 씁쓸함과 이런 약간 공허함이 있는 혹은 자신의 약간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 미소라고 하긴 그렇지만 웃음기가 살짝 띈 얼굴이 있는데 저만치 그 전봇대 밑에 아까 낮에 봤던 그 집에 매트리스가 밖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연우가 거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혜진이 멀리서 보고 이제 다가가서 같이 앉아서 집 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이 참 좋다. 이런 대사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혜진이 많은 말을 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고 대신에 정말로 좋은 집을 구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좀 밝은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뛰쳐나간 후의 미래가 되게 궁금했던 관객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해피엔딩을 말씀해 주셔서 되게 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세인 배우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연우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부동산 안에서 그러니까 세입자가 될 뻔한 사람들한테 사실 이 집 되게 안 좋고 집주인도 되게 안 좋아요라고 일침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강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이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공인중개사라고는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이가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할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처음에는 연우를 봤을 때 뭐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오는 손님들처럼 집을 구해줘서 뭐 이렇게 빨리빨리 남 돈 받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짝 감독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게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 사회 초년생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도와줘야 되려나 해서 이제 집도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좀 거짓말이 포함이 돼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나중에 혜진이 제가 이제 저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영화를 준비할 때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막상 상영이 되고 나서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또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집 주인이 뭐 그러면 너가 일반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서 마음이 가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괜찮은 집안의 어떤 아이가 혼자 나와서 생활하는 거와의 어떤 차이점이 너가 그것 때문에 연민이 가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이 대사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혜진 또 거기서 조금 더 한 방 이렇게 깨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우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돈을 똑같이 이렇게 주고 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쩌면은 혜진이 이 공인중개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생겼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혜진도 어떻게 보면 자본적인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어떤 자기도 힘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어른으로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 인물의 선택에 따라서 관객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옆에 계신 그 을지로의 김현석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실제로 음향 장비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연출을 다른 보통 연출하시는 분들만큼 조금 그냥 그죠? 단편 이제 처음 시작 스텝으로 저는 영화과가 아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영화 배우고 싶어서 스텝 나갈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동시였어가지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을지로가 좀 배경이 되었고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리게 되셨을까요? 제가 단편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의뢰를 받아서 기획했던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을지로에 책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을지로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일 처음 좀 찍어달라 그래서 근데 저는 다큐를 못 찍는다. 그런 건 되게 다른 능력이다. 영화랑은 다른 것 같다라고 거절했다가 그래도 그럼 단편을 좀 찍어 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을지로를 계속 한 2달 동안 계속 나갔는데 그때 당시 저게 2018년에 기획해서 찍었던 이제 2019년 1월달에 찍었는데 그때 당시 을지로가 이제 외지인과 이제 원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어색한 화합과 더 큰 갈등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시기였어가지고 그것들을 보다가 그러면 그걸 조금은 이제 장르 약간은 멜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보영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붉은 빛의 소리, 해질녘의 같은 소리 이런 소리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저는 T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감독님께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감독님도 정화처럼 되게 표현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반대 입장이었죠. 촬영 연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해를 하기보다 그 붉은색과 해질녘을 떠올려서 그냥 저만의 느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하려고 성도한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도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스피커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겠다라는 말을 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상황상 받아들였을 때 좀 나 이거 안 쓸 거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관계 안에서는 서툰 모습이겠죠?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요즘 시대에 뭐 저희가 뭐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뭐 새로 나오면은 그 전에 쓰던 거 바로 버리고 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슬퍼하나요, 저희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면모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게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이제 융합이 을지로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또 저희 관계에서도 스피커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정화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배려 차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네. 제가 본 것보다 훨씬 깊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가져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옆에 계신 그리고집의 정욱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이 수지는 계속 아버지와 좀비를 좀 겹쳐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시대적 어떤 배경으로 사는 게 저 혼자 이제 생각하기로는 초고령화 시대가 엄청 이제 심하게 돼서 젊은이들이 죽지 않는 노인들에게 좀비다 이렇게 해서 좀비화라는 뭐 그런 유행어를 붙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 그런 젊은 세대의 분위기 안에서 바라보는 아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소독제 카탈로그 보니까 뭐 가부장제의 어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뭐 가장이라고 하면 나가서 돈을 벌고 집에 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수진의 아빠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됐잖아요. 몸이 뭐 불구가 돼서 그랬을 때 가족의 뭐 좀 격하게 얘기하자면 피와 뭐 살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게 그의 삶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진이 아빠를 좀 좀비의 형상과 겹쳐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보면 되게 가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독님은 가족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질문이 크죠? 제가 하는 말보다 어떤 그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했던 말로 이렇게 살짝 포장을 해보자면 그 누군가 그분에게 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너무 사랑하지만 가끔 갖다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부 동의하기 때문에 뭐 약간 위험한 말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굉장히 잘 함축해주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크로노스 별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목의 의미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제목이 크로노스인가요? 그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 이름이 크로노스인데 거기서 차용을 했었고요. 작품 같은 경우는 제작하게 된 건 제가 올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작품을 하고 싶어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는데 콘티 자체가 한 20년 전쯤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썼던 콘티를 찾아서 이거 그냥 다시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극 중에 나오는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콘티를 보고 나레이션을 감상을 썼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발굴해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20년이면. 감사히 두 분밖에. 네. 그 크레딧을 보니까 다 감독님이 음악부터 다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작업 과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협업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 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음악도 너무 좋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크레딧 보고 되게 놀라는 관객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 작품이 발굴이 됐는데 개인 혼자 다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내놨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죠. 저 맨 뒤에 꺼내고 계시고. 네, 5편의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크로노스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왜 끝내 모래시계에서 왜 끝내 남자 여자가 만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남자가 여자 있는 곳 밑으로 갔는데 왜 재회를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콘티 짰을 때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그때 이제 제가 모래시계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그 조형 자체가 예뻐서. 그래서 모래시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모래시계 윗부분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있다면 이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콘티를 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왜 만나지 못했느냐? 그거는 좀 물리적인 현재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뭔가 헤쳐나가고 싶다고 해도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이 인간이 어떤 그 욕구를 발휘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맨 앞에. 영화 너무 잘 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집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촬영적인 요소나 그리고 이 노래가 자장가의 노래를 좀 이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엔딩이랑 중간부에 나오는 노래가 자장가가 맞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 분의 이미 있던 노래였는데 저 트로트 같은 음악도 같은 작곡가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좀 엔딩에 웅장하게 좀 하고 싶어서 찾다가 자장가라면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잘 자라고 되게 사랑을 담은 노래잖아요. 근데 뭐 엄마 역이 좀 앙칼지게 나오셨지만 저는 다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 어깨가 좀 삑박한 거를 엄마만은 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럴 거고 저 아이의 선택을 응원한다라는 생각에서 자장가를 이렇게 틀고 마지막에 좀 잘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해서 그 음악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촬영할 때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렇게 나쁜 기억만 나고 그러는데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이라 하면 뭐 인물 간의 거리도 그렇지만 카메라랑 인물 사이의 거리도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특이점으로 줌을 좀 쓰기도 했고 줌으로 인해서 뭔가 현실하고 이렇게 딱 접착되는 그런 몇 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신경 썼던 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고 계실까요? 저기 왼쪽에 손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중간에 이제 주인공이랑 엄마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창문에 손이 이렇게 다다다다닥 했었는데 그 손의 정체가 뭔가요? 정체라 하면 이거는 뭐 이제 찍기 전부터 어떤 몽타주로서 좀 장르적인 걸 강화할 수 있게 그 장르적 뭐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 장르적 컨벤션 같은 컷이잖아요. 그런 걸 넣고 싶기도 했고요. 또 이 수진이라는 젊은 세대가 어떤 자신의 욕망을 좀 억누를 때 그런 손들이 얘를 어떻게 붙잡아 두려는 느낌으로 컷을 넣고 싶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그리고집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간에 약간 그 히치콕 사이코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약간 레퍼런스를 삼아서 연상을 시킨 건지, 그리고 약간 그 중간에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피를 묻히고 온 장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히치콕을 제 영화를 보고 떠올려주시다니 이런 영광이 뭐 레퍼런스로 뭐 몇 개의 컷을 썼던 건 맞고요. 그 피라기보다는 복분자인데 저는 그 꿈의 연장선으로 복분자가 좀 과하게 튀어 있잖아요, 피처럼. 그게 진짜 뭐 피를 뒤집어 쓴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고 마음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미래를 뜻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서 넣었고요. 또 샤워를 하는 장면에서 뭐 자신의 신체를 좀 손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는데 뭐 그 과정도 그렇고 영화 전체가 좀 자신의 존재를 좀 감각하려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피로서 한번 확 뒤집어 쓰고 그걸 씻어내면서 뭐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지금 저도 그런 생각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너무 횡설수설했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주실까요? 여기 앞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네, 우선 5편의 영화 너무 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끼리 뒷다리 더듬 질문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 먼저 제목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이영지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청각장애 연기를 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좀 하셨는지, 참고한 게 있거나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각본 쓰신 분이 그 제목을 이걸로 하셨었는데 제가 각색하면서 나중에 제목 바꾸면 되니까 그냥 이걸로 써야지 했는데 그 바꾸려고 하니까 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교 열반경에 그 인도 왕이
그 시각 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코끼리가 어떤 동물이냐고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리를 만진 맹이는 기둥 같은 동물이다. 꼬리를 만진 맹이는 밧줄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각자가 보고 있는 진리가 꼭 완벽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은 그 하야는 이제 자기가 배운 전공으로 이제 추리를 하고 우현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동시녹음을 하고 있는 전공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둘이 가지고 있는 실마리들이 합쳐져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가 보고 있는 걸 합쳐가지고 범인이라는 이제 형상을 찾은 건데 그래서 열광경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저희 영화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목 그대로 남겨놨고 다른 좋은 제목 안 생각나서도 그렇습니다. 팀 내에 청각장애인 분도 계시기도 했고 제가 그리고 따로 영상을 또 찾아봤어요. 그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발음은 뭘까? 그리고 불편한 점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연구? 네,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시고.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크로노스 배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 굉장히 그 공간이 그 모래시계 아니라는 설정이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전에 보여줬던 앵글감이라든지 이런 공간감 이런 분들 굉장히 좋고 미장센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참고하셨다든지 아니면 영감을 받았다든지 좋아하는 작품 또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도 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풍경 사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랜드스케이프 뭐 이런 모음집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요. 레퍼런스는 사실 다른 영화보다는 그 드론으로 뭐 사막 찍는 작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레퍼런스로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보신 5편의 단편 외에도 앞으로 상영될 토독대 영화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